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9월 13일 국토교통부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감정원을 통해서 주요 상권 지역과 도시 재생 뉴딜 사업지 등을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실태 조사를 벌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한국감정원이 최근 내부에 연말까지만 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젠트리피케이션 조사계획 TF를 설치해서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네. 이게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자기 그 지자체 내에 문제가 된 그 지역을 조사하는 정도는 있었지만 이렇게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전반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국토부는 실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방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젠트리피케이션 이건 뭡니까? 정부 차원의 조사를 왜 합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 1964년에 영국의 사회학자가 소개한 용어인데요. 루스 글래스가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중산층이 도심과 도심 주변에 있는 지역에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있으면 오래된 주택을 수리해서 이제 이주를 해 옴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을 대체하는 과정으로 일컫는 용어로 쓰였습니다. 맞아요. 이게 서구에서는 양 기자님이 이제 설명한 것처럼 주로 이제 주거의 젠트리피케이션 개념으로 많이 이제 발전돼 왔고 실제로 그렇게 쓰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2000년대 이후부터 상권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이제 기존의 상인들은 또 이주를 하게 되고 그런 현상을 일컫는 용어로 조금 다르게 쓰이고 있죠. 네. 쉽게 설명을 해서요. 한 지역이 딱 뜨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임대료가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감당하지 못한 기존 상인들이 결국은 그 동네를 떠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요즘에 각광받는 경리단길이나 연트럴파크 등과 같이 이런 지역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망리단길, 경리단길 유행이라 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 곳곳에서 이 현상 때문에 말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젠트리피케이션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또 해결책은 없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 하는데요. 다룰 법이 뭡니까? 네, 오늘 우리가 다룰 법은 두 가지인데요. 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에서 정한 그 임대차의 특별법입니다. 주로 뭐 대항력이라든지 아니면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요. 유통산업발전법은 1997년 4월 10일에 제정된 네. 법인데요. 유통산업 그 발전 진흥과 관련된 법입니다. 이 법안은 뭐 유통산업 발전 계획이라든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 필요한 절차라든지 상거래 질서 확립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20대에서 국회 발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상가 임대차법은요. 현재까지 총 17건의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모두 계류 중에 있고요. 다음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총 28건이 발의가 됐고 역시 모두 계류 중인데요. 대규모 점포의 개설 반경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법안 다 아직은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뭐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각 지자체들이 다양한 이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통과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망리단길, 또 경리단길, 또 뭐라 하죠? 연트럴파크라 그래요. 그거 가봤습니까? 전 다 가봤어요. 항상 술을 먹기 때문에 가봅니다. 가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그 연남동이 요새 핫하다고 해서 예. 가봤는데요. 그 기존의 이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조금 이제 특색 있는 거리를 찾다 보니까 좀 좋다는 소문이 있어서 갔는데 확실히 그 맞아요? 개인들이 운영하는 네. 레스토랑이나 뭐 카페 같은 게 많으니까 이국적인 느낌이 나고 좋더라고요. 저는 동료들이랑 얘기는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아. 정말 많이 해보고 가고 싶은 곳 이제 소개받고 그러면은 사진 꼭 저장해 놓고요. 틈날 때마다 들여다보고요. 망리단길이랑 연트럴파크는 술 마시기도 좋고 외국에 온 것 같다고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유행을 한번 타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고요.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요. 경리단을 찾아가고 망리단길을 또 찾아가고 망리단길은 좀 들어봐서 좀 망한 느낌이 들긴 한데 고인이 아니죠. 망원하고 경리단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상당히 술도 많이 먹고 뭐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어떤 게 활성화된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것도 다 이제 이렇게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디가 좀 핫하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SNS에 인증샷 올리잖아요. 그걸 보면 또 가고 싶거든요. 네, 그럼 또 싶어요. 사람들이 그걸 또 이렇게 굳이 찾아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막 거기 엄청 붐비게 되고 좀 유행을 좀 타는 것 같아요. 네. 뭐 가로수길도 예전에 유행했었고요. 그쵸. 어디 가면 근데 이게 유행이 이제 점점 변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이 좀 경기 안 좋은데 이렇게 손님들 많이 오고 상권이 활발화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까? 장사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불리한가요? 이게? 특히 상대적으로 네. 좀 개발이 덜 된 도시지요. 그 지역에 어떤 활기를 더 불어넣고요. 또 뿐만 아니라 좀 그 어떤 지역의 평균 소득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중산층이 또 때로 들어오면서 어떤 지역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장점이 있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항상 이렇게 장점이 있다 보면 단점도 생기거든요. 단점도 있겠지요. 네. 그래서 지나친 상업화. 아. 지나친 상업화로 인해서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그 정체성 있잖아요. 특성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또 나중에 거기서 살고 계시던 원주민이 오히려 그 지역을 떠나는 이런 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프랜차이즈가 싫어서 연트럴파크를 찾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유행이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결국은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그 독창적인 컨텐츠를 가진 임차인들이 이제 동네를 유명하게 했는데 이 자리를 획일적인 이제 상업 자본이 잠식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다시 또 상권이 침체하는 역설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이제 지역 공동체가 좀 존립이 좀 위태로워지고 또 서민의 삶이 좀 터전이 좀 안 좋아지고 원주민하고 외부인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서울시가 발표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 대책에 따르면요. 여기서 대표적인 예로 경리단길을 들었는데 네. 경리단길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이태원 바로 옆에 있어요. 좋아요. 이태원 좋아요. 네. 서울의 아주 주요 상권 중에 하나죠. 근데 이태원이 이제 너무 상업화가 많이 되니까는 이태원만이 갖고 있는 그 특색이 좀 없어졌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뿐만 아니라 이태원을 자주 가던 이용객들이 그 옆 동네로 눈길을 돌렸어요. 거기가 바로 이 경리단길인데요. 이 경리단길이 이태원보다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리는데 임대료는 저렴하네.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막 유입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조금씩 활성화가 되면서 매스컴에도 소개가 됩니다. 아, 이제 경리단길이 뜹니다. 이러면서 매스컴도 보도가 되다 보니까 여기가 2년 사이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결과 10년 전과 비교를 해보니까요. 원룸 월세가 10년 전에 25만 원이었는데 80만 원까지 올랐대요. 약 3배 이상 올랐죠. 또 최근 건물 임대료도 적게는 6.5%에서 많게는 전 제 눈을 의심했어요. 650%까지 임대료가 올랐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 예전에는 과거 지역 주민이나 이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백반집이나 빵집이 주로 이뤘다면요. 최근에는 이제 외부 관광객들의 이용을 위해서 레스토랑, 펍, 카페 등으로 이제 다 대체가 됐고 네. 유입이 되면서 네. 결국은 철물점, 쌀집 뭐 이런 것들 푸근한 것들 상점들이 다 사라지는 개인 서비스업이 다 사라지는 결과를 결국 초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연트럴 파크가 있는 그 근처에 이제 홍대 같은 경우도 사실 원래는 그 홍대 미대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대생들의 작업실이 모여 있는 뭔가 예술가의 집성촌이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90년대에 들어와서 사실 홍대 주변에 뭐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 X세대 가잖아요. X세대라 불리는 이제 신세대들이 뭐 락카페 이런 거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이색적인 카페들이 있어서 되게 유명했던 그 홍대가 지금은 사실은 다 술집이에요. 뭐 여기저기 할 거 없이 다 술집이어서 뭐 밤에는 너무 시끄럽고 또 아침에 되면 거의 약간 쓰레기장 수준으로 막 엄청 지저분한 그런 좀 아쉬운 면들이 많아졌죠. 아, 맞습니다. 이제 대규모 상업 자본이 들어오면서 예전에 홍대의 어떤 실험 정신, 예술가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사라지고 완전히 그냥 뭐
좀 상업지가 돼 버린 또 그런 것 같아요. 네. 임대료도 정말 큰 문제인데요. 2009년부터 5년간의 결과에 따르면 그 홍대 입구역 근처 상가의 임대 시세가요. 20에서 40%가 상승을 했고 권리금은 5배에서 10배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이 마침 또 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촌인데요. 아, 좋네요. 예. 네, 근데 제가 근 몇 년간 있었던 일을 좀 돌이켜 보면은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그 떡볶이를 파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네네. 근데 한국 전쟁 이후부터 거기에 자리 잡고 계속 계셔서 이제 동네 명물이고 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점점 임대료가 막 올라가고 하니까 좀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고 그 자리에 또 그 옆에는 또 쌀집이 있었고 뭐 작은 생선구이집 좀 그 동네 정치를 좀 보여주는 그런 가게들이 많았는데 다 이제 밀려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실 이 동네를 굉장히 개성 있게 만들어주는 분들이 이분들인데 그렇죠. 예, 결국은 피해자로 전락하게 되는 좀 불합리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나가버렸다 이 말이네요. 결국은. 그런데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대화들, 우리가 언급한 이 자료들, 이 기준이요, 서울시가 2009년부터 2년 전인 2015년까지 그때 조사한 결과예요. 망리단길은 그 후에 좀 더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2년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지금 앞서 얘기한 그 수치보다 와. 더 많은 수치, 더 높은 수치로 올랐을 그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씁쓸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엔 이게 돈이 되는 곳에 돈이 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씁쓸한 저도 생각이 술이 있는 들어요. 곳에 가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좀 생각해 보면 이거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어떤 특색이 있는데 임대료는 저렴해요. 그러니까 특색이 있기 때문에 글로 가는데 결국은 나중에 임대료가 상승하는 효과가 좀 생기지 않을까. 젠트리피케이션 결국 일어나면 건물주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건물주는 좋겠죠. 네. 한마디로 그냥 딱 설명하면 건물주는 웃고 세입자는 우는 현상이 되는 건데요. 오죽하면 지역 주민 모임인 망원동 주민회는요. 인터넷에서 망리단길 안 부르기 운동을 합니다. 불려지는 걸 좀 최소화하고 싶다 이런 서명을 받고 계시다고. 근데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상점 주인, 뭐 건물 주인, 그리고 우리가 그 이용하는 외부 이용자 이렇게만 이제 얽혀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거기를 터전으로 삼고 살아오신 그런 원래 이제 살던 주민들까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사실 경리단길이나 뭐 망리단길, 연털파크 거기 원래 다 주택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의 삶에도 사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이게 보니까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니까 좋기는 한데 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상점주나 세입자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지킬 방법 없습니까? 네, 현행 상가 건물 네.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요. 임차인은 5년의 영업기간과 권리금 회수를 보장받고 네. 계약 기간 내 환산 보증금 서울 기준으로요. 4억 원 이하 점포는 임대료 상승률이 9%로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케이스를 보면 임대 기간이 1년에서 2년인 경우가 많고요. 재계약 시에는 또 최대 임대료 인상 한도 9%가 적용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일 수도 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뭐 세입자가 만약 임대료 인상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가라, 계약 연장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해외는 좀 어떻습니까? 미국, 유럽, 뭐 우리보다 도시화가 먼저 진행됐던 곳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이미 흔하게 겪고 있는 네. 그런 현상입니다.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 먼저 프랑스를 보니까요.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 기간이 원칙적으로 9년 이상입니다. 최소한 세네, 9년 정도. 이쪽은. 예, 물론 임차인은 3년을 기준으로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도록? 그렇죠. 아, 예. 파리는 정부랑 지자체가 함께 손을 잡고서 이 젠트리피케이션 확산을 막은 사례도 있더라고요. 네. 2006년에 도시기본계획인 파리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요. 네. 전체 파리시의 도로 길이의 16%에 해당하는 259km를 보호상업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네. 3만여 개의 상업시설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보호상업가로 지정이 된 거리에 있는 건물 1층에 입점해 있는 소매점포랑 수공업점포는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법으로 딱 그것만 하라고 딱 네. 돼 있다 이 말이네요. 네, 영국 네.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임대차 갱신을 허용하는 경우에 새로운 임대차 기간은 14년 미만이어야 되는데 네. 당사자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7년의 기간을 정하고 이야, 있다고 화끈하네요. 하고요. 네. 그리고 일본은 사실 유럽보다 더 강력한데요. 네. 주거용과 영업용 건물을 구별하지 않고 네. 이게 차지차가법이라는 게 있어서 네. 그걸로 규율을 하는데 네네. 그게 이제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이나 임대차 해약 같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된대요. 정당한 사유가 뭐 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임대차 기간을 원칙적으로는 없다고 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강력한 법안입니다. 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또 제일 활발하게 연구하는 도시가 미국 뉴욕인데요. 아. 여기는 아직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뉴욕의 젠트리피케이션 연구 권위자인 샤론 주킨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뉴욕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지역은 없고 또한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아직 해결책은 찾지 못하지만 우리는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찾아봅시다.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있죠. 네, 발의된 법안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상가건물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전 계약 더 할래요라고 하면 임대인은 어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계약갱신 요구를 받아줘야 하는 되고. 그런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는데 이거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있는데 이거를 10년까지 늘리자라는 10년까지. 내용과요. 네. 또 차임을 올려달라, 월세 올려주세요, 보증금 올려주세요 하는데 그 제한을 지금 현재 계약금을 올려달라, 보증금을 올려달라, 월세를 올려달라라고 요구하는 그 시점에 청구 당시에 그 월세나 보증금의 5%를 넘지 않도록 네, 이렇게 내용을 하는 그래서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라는 내용으로 지난 9월 12일 이연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야, 예. 이걸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0조 2항에 따르면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이 5년을 10년으로 늘리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11조 1항을 보면 차임이나 그런 보증금이 뭐 경제적인 사정 변동으로 인해서 적당하지 않다라고 할 때는 당사자는 그거를 이제 증가해달라, 그러니까 좀 늘려달라라고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단서 조항이 이런 이 증액이 대통령령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그 대통령령에 정하는 그 비율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네. 청구 당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5%를 하자. 초과하지 그렇죠. 못한다?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물론 이 방법 자체가 젠트리피케이션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세입자가 무작정 쫓겨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외에도 좀 발의된 법안들이 있지요. 네, 맞습니다. 네.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2개가 있는데요. 증액 한도를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요. 지난 6월 29일에 발의한 것이 있고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하자. 이런 법안을 작년 7월 21일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앞에 소개한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네요. 유사하네요. 네, 예. 같네요. 작년 10월 5일에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있는데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상권 상생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다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 상인들이 좀 안심하고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적극 지지하고 싶은데 좀 네네.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게 저부터도 제가 건물주라면 이 주변 상권이 인기가 있을 때 이거 임대료 많이 올려가지고 좀 수익을 내면 좋겠다.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으로 인해서 임대료를 쉽게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개개인의 재산권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상황에서 절대적 약자는 임차인이잖아요. 그래서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분쟁으로만 방치하기에는 좀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존 상인들이 버틸 수 있는 좀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검토 보고서가 지금 있는데요.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상인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권 보호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또 재산권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나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생존권하고 영업권, 또 임대인의 경제권, 이걸 조금 이익을 형량해서 제대로 된 어떤 해답을 좀 얻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지만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좀 해결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상권 보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이 젠트리피케이션 말고 이 소상공인, 특히 기존의 상인들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2015년 기준으로요, 자영업자의 약 30%가 월 매출, 월 소득이 아니에요. 월 매출이 380만 원 미만이고요. 21%는 월 매출이 1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야. 자영업자 5명 중 1명은 굉장히 그 심각한 생활 위기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조그만 빵집을 이렇게 돼서 동네에서 하고 있는데 옆에 커다란 빵집이 하나 빵집.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매출이 지금 월 매출 얼마 되지 않는데 이 매출이 반 토막이 날지 4분의 1 토막이 날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점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보니까 듭니다. 저희 아내도 그래요. 좀 작은 데 가서 계속 꼭 큰데 대규모 점포에 좀 가려고 합니다. 근데 편하긴 편해요. 주차 공간도 좀 확실히 확보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점포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게 자꾸 나오다 보니까 더 문제가 이 소상공인한테 더 안 좋아진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해결 방법이 좀 있는가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둘 다 네. 장점이 있어서 장단점이 있어서 소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손쉽게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점이 있고, 또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는 넓고 워낙 휴게 공간이라든지 그런 거 상업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족 단위로 이용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기 그렇죠. 때문에 또 좋은 것 같아요. 가격 측면에서도 좀 장단이 있는데, 사실 어떤 때는 카드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 혜택 때문에 백화점이나 대형 상점이 더 저렴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포인트 그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유튜브분들 보니까 그 포인트 받으려고 그렇게 가던데 포인트가 10원씩 쌓이는데 그게 그렇게 하여튼 우리 말고도 일반 도시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대형마트의 어떤 편의성을 아마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일전에 대형마트가 우죽순 계속 생기니까 몸살을 많이 앓았죠. 그래서 규제 법안들이 그때 있었지 않나요? 그렇죠. 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한 달에 2일을 쉬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영업하는 날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문을 닫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매장을 낼 때에는 지역자치단체장에게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이 있으면 전통시장 반경 1000m 내에는 점포를 낼 수 없는 규제를 두고 있죠. 근데요, 문제는 복합 쇼핑몰이에요. 복합 쇼핑몰이요? 특히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네. 이제 대규모 점포로 분류를 하는데 네. 이 3,000제곱미터의 수배, 넘어가서 수십 배에 달하는 이런 대형 복합 쇼핑몰이 도심 중심에 딱하니 딱 들었으면 그 옆에 있던 기존의 그냥 작은 상인들은 후루루루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에 대한 어떤 도시계획상의 어떤 법적 제한이나 조절 장치 이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대형 마트, 뭐 대규모 뭐 점포, 복합 쇼핑몰 뭐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게 뭡니까? 저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이제 대규모 점포는 대형 마트랑 전문점, 네.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로 나뉩니다. 네. 법적 잣대로 보면 잘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운영되는 방식으로 보면 좀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대구에 오픈한 S백화점은요. 영업 면적만 10만 3천 제곱미터. 에 달하는데요. 네. 이게 3만 1,200평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영화관이 들어서서 있지만
백화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곳은 백화점으로 등록은 돼 있지만 복합 쇼핑몰로 꾸며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ES 가봤는데 너무 커요. 길을 금방 잃어버리겠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너무 크게 만들어놔가지고 상당히 저도 놀랐었는데 이 법으로는 구분이 됐지만 개념적으로는 이게 백화점인지 뭐 마트인지 복합 쇼핑몰인지 애매하게 지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대규모 점포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파급력이 엄청나죠. 네. 2014년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 대형마트가 한 개 들어설 경우에 22개의 동네 슈퍼나 80여 개의 소매점들이 폐업을 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네. 복합 쇼핑몰의 경우에는 근데 사실 더 심하죠. 왜냐하면 반경 5에서 10km 범위 상권에 그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사실 아까 그 통계가 대형마트 통계였는데 이런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사실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도 소비자들이 굳이 찾아가거든요. 이게 원거리 소비자들까지도 끌어모으는 그런 흡입력이 있기 때문에 영향은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죠. 대구의 그 S 거기는 보면 흡입력이 막 빨아당기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실제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요. 중소유통업자 및 소상공인의 66.3%가 복합 쇼핑몰 진출로 인해서 점포 경영이 나빠졌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복합 쇼핑몰에 진출 전 점포의 월 평균 매출액의 경우 수원을 보면요. 1,589만 원이었고 판교는 4,943만 원이었는데요. 네. 복합 쇼핑몰 진출 3년이 지나고 나서 수원의 경우는 월 매출액이 29.1% 감소하고 판교는 1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그대로 투자니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험하고 또 제재를 하자니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순기능을 좀 막는 것 같고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임방글 변호사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 앞선 그 중소기업 중앙회가 조사했던 그 조사 내용 중에 무엇이냐면 이 복합 쇼핑몰과 관련해서 지역 상권 보호 조치 방안으로 어떤 게 좋겠냐 그런 조사에 있었는데 22%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게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 시행하고 있잖아요. 영업 시간 제한 이거 적용되고 있잖아요. 복합 쇼핑몰도 이거 들여와야 된다라고 답했다고 해요. 그거 당연한 것 같긴 한데요. 이 밖에도요, 복합 쇼핑몰 설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18.6%에 달했고요.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1km 내에 거리 제한 가능 규정을 확대하자. 이런 내용이 14.9% 의견을 주셨고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복합 쇼핑몰 입지 제한을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 너무 어려워요. 복합 쇼핑몰 거대한 자본이 지금 개입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지금 쉽게 막 해결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되겠죠. 외국 어떻습니까? 외국? 사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점포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손해를 보는 피해를 받게 되는 그 문제가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각국에서도 사실은 그 대규모 점포에 대한 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었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많은 국가들이 그 했던 규제들을 다 이제 또 다시 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그게 더 살펴보니까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컸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냥 불편한 거예요. 이거를 국민들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뭐 소상공인을 더 살리는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불편함을 좀 참는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규제를 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외의 경우는요, 사실 그 설립 전부터 엄격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점을 하게 됩니다. 사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갈등이 일어날 여지를 좀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건데요. 먼저 일본의 경우는 대규모 점포를 짓거나 증설하는 신고자가 2개월 이내에 개설 예정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행정기관은 신고자의 신고 사실을 일반인에게 공고를 하고요. 4개월 이내에 지역 거주자, 사업자, 상공회의소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점포의 매장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일본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더 제가 가봤거든요, 일본에.
조금 실망스러워요. 왜 이렇게 작지? 이게 좀 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규모 복합 쇼핑몰이라면 뭐 삐까삐까 해야 되는데 조금 작다는 느낌 들 정도로 아마 이 1000제곱미터부터 다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닌가.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일본은 그런 법안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독일은 어때요? 독일 가보셨죠? 독일 못 가봤습니다. 아, 못 안타깝게 가보셨어요? 가봤는데 예. 앞으로 갈 나라입니다. 자, 독일은요. 독일도 대형 유통점 그 출점 영향을 가장 까다롭게 평가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네. 대형 유통점이 딱 들어선다. 그런데 지역 상권에서 매출이 10% 이상 줄어들 것 같다. 그러면 지자체가 너네 출점하지 마. 이렇게 제한을 걸 수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독일을 가봤습니다. 독일, 스위스 뭐 가봤는데 부럽네요. 아니요 뭐 다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예. 가봤는데 약간 우리나라에 비해서 복합 쇼핑몰이나 대규모 점포가 제가 느낌에는 적다라는 생각이 작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좀 우리나라 마트가 최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좀 생각을 해보니까 지역의 균형된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이 제한을 좀 둔 게 아닌가 지금은 그 생각이 그러네요. 들어요. 그리고 파는 것도 다 팔지 않아요. 우리는 집 빼고는 다 팔거든요. 마트 가면 부동산 빼고 다 살 수가 있는데 이게 한정적으로 돼 있는 게 아마 독일에서 그렇게 제한을 좀 주는 게 아닌가. 일본도 마찬가지, 독일도 마찬가지고 출점 규모라든지 설립하는 전 과정을 좀 보면 이 아주 좀 까다롭게 놓고 우리나라 좀 간대한 느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정말 발전했어. 이렇게 좋아할 만한 일은 그러니까 저는 아니네요. 괜히 애국심 생겨서 막 좀 들떴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심오한 이유가 뜻들이 있었네요. 또 담겨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좀 법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발의된 법안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지역의 중소상권의 영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지자체의 도시 군 관리 계획에 이제 2반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를 제한하는 그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네. 2반 단계를 거친 이후에 그 대규모 점포의 그 개설 단계에서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있는데 그 내용이 대규모 점포의 용도로 쓰이기 위한 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그 도시 군 관리 계획을 입안을 할 때에는 소상공인의 뭐 영업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소상공인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청취해서 좀 반영을 하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지난 1월 12일에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중소유통기업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장 면적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만든다는 거예요. 중소유통상업 보호지역을 지정하자.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놓으면 그 지역 내에서는 대규모 어떤 점포 같은 게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건데 이게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법안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법안 외에도요, 상권 영향평가서 그리고 지역 협력 계획서 이런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 있는데요. 지난 3월에 이현재 의원이 발의했고요. 작년 9월에 정유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네. 네, 또한 대규모 점포의 크기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는요. 지난 5월 24일에 이현주 의원이 그리고 지난 2월 8일에 박찬대 의원이 작년 7월 11일에 박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있습니다. 여성분들한테 진지하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복합 쇼핑몰 좋아하시죠, 다들? 좋아죠. 네. 응? 소비자 입장에서. 특히 여성들이 좋아하는 이유는요.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윈도우 쇼핑이라고 네.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진짜 뭘 사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면서 이것저것 구경하는 데의 어떤 그 재미, 그걸로 인해서 좀 여가를 보내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저희는 남성들은 보면 아빠들 또 필요한 남편들은 것만 사잖아요. 3층에 바로 가고 싶어요. 3층에 무슨 남성 뭐 복이 판다 그러면 그걸로 바로 가고 싶은데 1층에 모든 것들 다 보고 2층에 갔다가 3층에 가는데 가는 도중에 10개를 사버려요. 저희는 사실 복합 쇼핑몰보다는 조금 하나만 파는 곳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여성분들이 이게 편의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또 거기서 쇼핑을 하면서
편의적으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사회생활을 한다고 봐서 이게 복합 쇼핑몰이 유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복합 쇼핑몰 규제가 반갑지 않죠. 지금 다들 인상이 안 좋아요. 반갑진 않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중소자영업자도 지금 앞서 설명 죽어나갑니다. 진짜로. 월 매출이 정말 이렇게 그렇죠. 낮은데 우리가 이런 대형 복합 쇼핑몰만 살려뒀다가는 우리 경제가 또 위험할 수가 있으니 그렇죠. 우리가 다 같이 잘 사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합 쇼핑몰 외국처럼 좀 크기 제한 요거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크기를 제한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아예 대기업한테 너는 여기다가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좀 크기만 지켜서 장사를 하라는 거죠. 거니까 이게 좀 적절한 기본권 제한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 우리 여성분들이 조금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우리 집에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작은 점포로 갑시다 여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근데 이건 사실은 이게 한쪽으로 보면 좀 그렇지만 사회 국가 전체로 보면 반드시 중소상공인들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소 자영업자를 영업을 생존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양진 변호사는 어때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중소상인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복합 쇼핑몰에 대한 제한을 두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렇게 제한을 두는 거는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임시 방편적인 것 같고 네. 근본적으로는 실제로 중소상공인들이 좀 더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그 자생력을 좀 갖추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보면 저는 마켓 같은 거 되게 자주 열리거든요. 네네. 무슨 마켓 해가지고 중소상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파는데 되게 많이 이제 자주 열리고 잘 돼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좀 자생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얘기를 지금 아이디어를 줬는데 오늘 지역 상권 보호하는 걸 얘기를 좀 했는데 좋은 어떤 아이디어 좀 있습니까? 저는 양재민 변호사 아까 얘기했던 마켓을 활성화하는 방안.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묶어서 이제 하나의 마켓을 형성을 해서 또 새로운 또 자본이 유입되게끔 유도를 하는 방안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지역상권 보호 얘기 말고 좀 확장을 해서 대기업 갑질 문화 이것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이 대기업이라든지 이제 아무래도 거대 자본이 유입이 되다 보면은 지역 상권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당연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아무래도 많이 다뤄질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런 갑질 문화가 좀 근절될 수 있는 좀 실효성 있는 내용들이 네. 많이 나왔으면 이게 좋겠어요. 대기업의 뭐 갑질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옆에 만약에 큰 쇼핑몰이라든지 대기업의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게 들었으면 옆에 있는 어떤 그 상권은 뭐 죽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질이라고 뭐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자본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어떤 행포 아닌 행포를 하는 거를 결국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국회가 아닌가. 국회에서 법안을 통해서 아니면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사실은 실질적인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기업들 뭐 대규모 점포 만들지 말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느 정도 면적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소상공인하고 좀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요.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좀 그냥 우리 작은 점포 가서 밥 사 먹읍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소상공인 또 지역 또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상가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팁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 임방을 오랜만에 또 법률 팁 한번 좀 날려주십시오. 네, 네. 임대차 계약서, 네. 상가 임대차 계약서 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첫머리가 임대인 가로 열고 이하 갑. 갑질, 갑. 임차인 가로 열고 이하 을. 을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앞으로 뭐 임대차 계약 그 첫 문구에 이런 갑을 문구가 점점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갑을 관계의 그 의미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씁쓸한 기분이 드는데요.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요. 임대차 상승률입니다. 특히 상승률. 네. 상가 임대차는
그 건물 주인이 상가 건물 주인이 갑자기 보증금 얼마를 올려달랍니다. 갑자기 그 차임을 이만큼이나 올려달랍니다.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우선 우리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은 임대차 상승률제를 9%로 두고 있기는 네네. 하나 모든 상가 임대차 계약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어느 일정 부분의 그 보증금에만 그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산 보증금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그 제한이 없어요, 사실. 임대차 보증금이며 그 세를 올리는데 따라서 미연에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할 당시에 상가 그 임대인과 저희가 올려드리더라도 그 제한을 좀 이 정도로 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서로 미리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한번 꼭 염두에 주시고 계약하실 때 그 임대인과 한번 합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당구장 표시해도 돼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특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적어 놓으면 그게 더 우선하는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표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다음으로 계약서의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임대료 상승률은 시세나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일정 시기에 연 8%에서 24% 범위 내에서 협의에 정한다라고 조항에 넣었다면요. 이거는 실제로 건물주가 원할 때 임대료를 24% 올린다라고 쓴 거나 다름이 그렇죠.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1년마다 3% 상승, 5년 후부터 연 10% 상승 이런 식으로 숫자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일반 부동 문자로 써져 있는 우리 임대차 계약서를 이제 공인중개사라든지 통해서 가지고 올 겁니다. 오면 거기다가 우리 좋아하는 당구장, 뭐 돼지꼬리 이런 거 해가지고 가피를 하면 그게 특약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한 것처럼 명확하게 1년마다 얼마 상승을 규정해 놓으면 이게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아니면 그게 조건이 안 맞으면 조건을 또 조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약을 해놓는다 그러면 특약 자체가 임대하는 합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진 변호사도 팁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요, 이제 제가 가끔씩 계약서를 보면 네. 다 추협의 후 결정한다. 추협의 후 결정한다. 이거 안 모든 좋지 게 다 않나요? 추협의 후 이거 안 좋지 결정한다.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미리 좀 근데 협의하면 안 그게 되나? 다 네. 나중에 이제 분쟁의 씨앗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쭉 보시면서 이제 추협의 후 결정한다라는 건 최대한 상세하게 규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협의 합의 차이가 명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협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엄격하게 보자면 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네. 당사자 간의 협의를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의리잖아요. 네. 갑의 의지에 의해서 좀 휘둘릴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남아있다는 점. 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명확하게 합의 후에 결정한다라는 문구를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합의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고요. 또 우리 팁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계약 조건에 대해서 명시를 해두면 그게 효력이 발생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제 팁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의 주택임대차 분쟁이 생기면 이 조정 기간이 있어요. 분쟁조정위원회 가서 신청을 하면 조금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한데요.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해결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으로 지난 2월 7일에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아직까지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팁을 준다고요? 이게 통과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를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조정 신청서를 작성해 가지고 이메일로 이거 접수도 좀 가능하고요. 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한다면 지금 말하는 어떤 임대차에서 갱신율이라든지 어떤 임대 그 비용 상승률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요게 또 신청을 하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오늘 MC님이 네. 처음으로 변호사처럼 느껴지네요. 예, 뭐 제가 사실 변호사고요. 제가 지금 약자들 또 상권 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좀 나눕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고통 같은 것들을 좀 제가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합 그 쇼핑몰 저는 안 가려고 앞으로. 안 가는 것도 안 돼요. 복합 쇼핑몰도 가고 작은 뭐 중소 어떤 상업 지역도 가서 제가 지역 상권이 발생할 수 있도록 다들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곧 있으면 2017년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수많은 사회적 쟁점들이 국감에서 다뤄질 텐데요.
서민의 경제와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서 해결책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